안녕하세요. 어, 불가능을 이겨낸 아이들 이제 세 번째 책 읽기입니다. 제 강의를 쭉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3페이지의 소제목 발달의 궁극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볼 텐데요. 어쨌든 지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런 쌍둥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제 유전이라는 부분, 이제 과연 그게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에 대한 연구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4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특질은 다원 유전적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의 특질이 발현하는 데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한다 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유전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그런 행동 유전학 연구에서는 상당히 어떤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에는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수의 원인들이 존재하며 그 원인 하나하나에는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모두 합쳐지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즉, 개별적인 단독 원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유전자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달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본다는 것은 상당히 결정론적 사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앞으로 성장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본성과 양육. 그래서 마이클 조던도 처음부터 자유투 라인에서 덩크슛을 던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참 본성과 양육은 저도 대학원 시절에 과연 상당히 많이 논쟁을 했던 부분이죠. 과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전자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뭔가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모든 특질은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본성과 양육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지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시험을 보면 거의 전공시험에서 과연 이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어난 대로 이렇게 자라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태어난 이후에 어떤 양육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수령으로 쭉 써냈죠. 저는 뭐 그때에도 약간 양육 방법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본성이냐 아니면 양육이냐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장애아동을 볼 때 부모님들이 태어날 때부터 약간 신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지능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 내 어떤 그런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아이들의 능력에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겉으로 이제 보여주는 행동에서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상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한계를 그냥 인정하고 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이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서서히 많은 인지과학자나 신경과학자들이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유전적인 한계를 상호 보완해 가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뇌 가소성에 무게를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6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유전자는 환경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장치다. 우리 뇌 속에서 발현되는 유전자 패턴은 주로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반응으로 매분 매 초마다 달라진다. 그래서 그 아래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 게놈 안에는 가소성이 내장되어 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가소성,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거, 아직 이 가소성이 뭔지도 모르는 아주 오래 나이가 드신 치료사들도 있어요. 특히 인지 쪽이 아니라 정서 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 뇌 가소성을 특별하게 최근 들어서 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은 이상은 참 접하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전문가 타이틀을 달지 못한 치료사들은 많은 교육을 쫓아다녔다면 아마 이제 뇌 가소성은 이제 귀에 질리도록 들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뇌 가소성이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 치료사의 그런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7페이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특질들의 발달은 수로화, 생물의 발달은 여러 물질이 모여 하나의 물질이 되는 것처럼 작은 변이들에 상관없이 일정한 최종 결과가 일어나게끔 조정된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자연은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건물을 세우는데 혈안이 된 독재자가 아니라 다양한 경우를 위한 비상대책을 세우던 융통성 있는 보이스카우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당히 자연은 다양성에 기반을 둔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내부에는 휴면 상태로 머물고 있는 유전적 발현의 가능성들이 있다. 즉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은 유전적인 어떤 그러한 더 우수한 능력들도 발휘될 수 있겠고, 물론 유전적으로 또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특질들이 발현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유전적 발현들의 가능성들이 휴면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외연적인 어떤 행동, 문제 행동만 보고 이 아이의 모든 그런 문제를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많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아래를 보더라도 특정한 한 가지 특질에 기반이 되는 유전자들이 어떤 하나의 능력에 기여하는 다른 특질들을 위한 유전자들보다 더 늦게 활성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래들의 발달 과정을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지켜봤을 때 내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이런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구나 하는 차이를 보는 과정에서 이게 차이를 인정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내 아이는 이런 걸 못하겠구나 하고 이게 사고가 바꿔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싹을 틔우고 하려고 하는데 또래보다 물론 느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점점점 그렇게 내 아이가 또래와 차이가 난다는 거를 이 아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이 아이는 이제서야 그 유전적인 발현들이 나타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어린 장애아동일수록 부모의 그런 지지와 그런 격려와 그런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부모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과연 장애아동 스스로가 그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으로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외향성 같은 한 가지 특질이 일찍 발달하는 반면 말산축 같은 또 다른 특질은 늦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두 가지 특질이 조화를 이룰 때까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아마 이 곤란한 상황은 아무래도 이렇게 외향성,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보여주는 행동상의 어떤 그런 변화가 빨리 발달되는 반면, 이렇게 뇌에서 언어적인 처리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늦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아이는 문제 행동을 할 수 있고 상당히 인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과연 이러한 그런 외면과 내면의 어떤 그런 부조화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들고 곤란한 상황들을 과연 부모님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만약 오케스트라가 예컨대 테크노 음악을 좋아하는 청중들처럼 반응 없는 환경에 처한다면 연주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유전자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는 무엇이 지휘자의 역할을 할까? 여기서 지휘자는 다양한 섹션들을 안내하며 그들이 음을 잘 맞추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환경적 영향들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시면 상당히 이 본성과 양육, 과연 이런 측면에서 아이의 어떤 그런 발달 상태를 과연 외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내면에서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유전적인 그런 발현의 차이들, 이런 차이와 실제 행동과의 어떤 그러한 균형이 서서히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것이며, 좀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것이냐, 그런 점에서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부모는 항상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요점입니다. 감사합니다.